자, 계속 하겠습니다. 교재는 어딜 펴놓으시냐면은 52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강의실이 좀 더우면은 옆에 창가 쪽에 있는 분들 보면 창문이 열리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여시든지요. 뭐 더우시면.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 주변에 한 가지 광고를 할게요. 어떤 광고냐면은 저희가 웅지세무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학처장이에요. 아마 최연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찌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대학을 만들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3시에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번에 고3 신입생, 뭐 고3 입시생이거나 재수생이거나 저희가 또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1년 이상을 이수하고 있거나 또는 졸업을 했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거나 그다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 그다음 7급, 9급, 그다음에 실무자, 회계세무 실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학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학원에 와서 이렇게 좀 인원이 많아서 좀 좁은데 강의실에 와서 다시 저한테 회계를 배우고 또 나중에 세법을 배우거나 하면 학원에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대학에서 충분히 가르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대학 교육이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대학 생활을 했고 예전에 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도 들으면서 만족했던 강의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강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이 잘못됐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도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있고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강의만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거죠. 강의만. 그리고 강의를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포커스가 연구에 더 맞춰져 있고요.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거기다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이 강의라는 걸 대학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 하죠. 한 과목을. 그리고 어찌어쩌다 보면 1년에 안 할 때도 있고 책 작업이라는 걸 계속 못 해요. 그래서 특히 회계나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거의 매년 바뀌는 것들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죠. 그러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교수님들이 그런 걸 못하죠, 잘.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웅지세무대학을 만든 목적은 정말 강의를 잘하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희는 연구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를 선발할 때도 회계나 세무에 실무 경험이 있고 다 공인회계사예요. 저희는 교수진은. 그래서 실무 경험이 있고 회계나 세법의 교재를 집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를 평가할 때도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해서
대학에 왔을 때 대학에서의 교육만으로 회계 세무를 모두 다 습득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게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해요.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이런 공부를 하려면 대학교 수업과 병행할 수가 없고 또 학교 시험 보려다가 이거 하려다가 방학하면 이 공부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목표를 못 이뤄요. 그 기간 안에. 휴학하고 저희 학원 종합반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든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때 오셔서 들으시면 뭐 많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신설되는 대학이다 보니까 회계사나 세무사에 붙었을 때 일단 세무사 붙으면 개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회계사 붙으면 회계법인에 근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회계사도 많이 뽑기 때문에 회계사를 합격해도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게 또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안 나오면 회계사, 뭐 좋은 회계법인에 못 들어가는,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수습을 못 받는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요. 적게 뽑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신설한 대학에서 회계사를 합격시킬 건데 합격시켜도 좋은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면 어떤 저희 학교 아직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존재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계법인이 있잖아요. 있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어요. 중형 회계법인인데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몇 명이 붙을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붙으면 저희가 수습을 시켜줄 거예요. 100%.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이 붙기를 바라고 있는데 많이 붙었을 때 지금 걱정도 돼요, 약간. 근데 그럴 걱정이 되는 상황이 오면 저희 대학이 신문에 나겠죠. 신설대학으로서 회계사를 그렇게 많이 붙였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목적이 있고요. 세무직 공무원은요, 취업이 보장이에요. 합격만 하면. 그래서 뭐 합격시키면 되는 거고. 실무자들은요, 이 회계 세무가 현재 사회에서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서 이 회계 세무 실무 쪽에 제대로 배워서 나가면 직장을 잡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저희가 회계사나 세무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선하고 산학 협동해서 뭐 그런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신촌 캠퍼스라고 또 신촌에 저희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하니까, 또는 못 오시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가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가 검색창에다가 웅지세무대학 치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설명회 했던 거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그날 사회 볼 거고. 그래서 그 올려놓으면 그때 궁금하신 거 좀 보세요. 예, 야간은 없어요. 거기 52페이지. 52페이지 거기 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주체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회계주체이론. 거기를 보시고, 원래 교재에서 이 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요 2장에서의 요 보론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장의 요 보론만큼은 좀 잘 보셔야 된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대차대조표라는 거 이제 다 아시니까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요걸 좀 보세요. 특정 시점의 양쪽이 같은데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불러요? 자산.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산이 쭉 있잖아요. 합계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자산이 얼마라고 돼 있으니 화폐 금액으로? 이 자산 누구 겁니까? 삼성전자의 자산은 누구 거예요? 이건희 회장 건가요? 아니면 그 아들 건가요? 이재용? 누구 거예요? 이 삼성 자산은 돈 낸 사람들 거죠. 돈 낸 사람들. 절대로 이 개인 한 명 게 아니라 이쪽 사람들 거예요. 이쪽. 그런데
이쪽 대변인데요. 차변이 자산을 보여주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대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줘요. 조달. 그래서 주주로부터 자금 조달한 게 자본이죠.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자금 조달한 게 부채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이걸 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이걸 다 구성한 거죠. 그중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삼성전자의 자산을 누가 가져가요? 일단 얘네들이 가져가죠. 채권자들이 여기 있는 금액 중에 자기들 걸 가져가죠. 그럼 뭐가 남아요?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가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걸 등식으로 하면은 자산이라는 것은 지분이 있더라. 지분. 이 자산이란 전체 금액은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이라는 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산을. 근데 자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채 지분이 있고 자본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지분입니다. 부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채권자 지분이라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주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결국 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 거다 이런 얘기고, 이걸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부채, 이거는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렇게. 결국 이 사람들 거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채권자 지분은 그렇고 소유주 지분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져요. 채권자 지분은 뭐 그렇고 소유주 지분은 다시 두 가지 쪼개지는데, 여러분 회계원리 공부할 때 이 주식 있죠? 자본이 결국 주식 발행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보통주가 있고, 보통주를 나중에 적죠.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 지분, 보통주 지분. 이렇게 있더래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통주 지분은 조금 있다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녀 지분이라고도 불러요. 자녀 지분. 같은 말이. 그리고 얘네 두 가지를 합쳐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 지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거기 책에 보시면 52페이지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밑줄 치시면 돼요. 52페이지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밑줄을 치시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써있나.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회계 주체 이론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 회사의 회계 처리할 거거든요. 독립된 기업 실체. 이 독립된 기업 실체의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 건데, 이 독립된 기업 실체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 사람들 중에,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지분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보고 만들 거냐. 누구 입장에서 이 기업의 회계 처리를 바라볼 것이냐를 배우는 게 회계 주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실체의 회계 주체를 누구로 볼 거냐, 이 중에서. 알겠습니까? 누구로? 그랬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에 첫 번째가 자본주의론이죠.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론이라는 게 누구를 주인으로 보자는 얘기냐면 자본주를 주인으로 보자. 주주. 자본주를 주인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바라보자. 이게 자본주의론.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 기업 실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업 실체 이론. 기업 실체 이론이라는 것은 자본주만 주인으로 보지 말고 채권자도 주인으로 보자. 이 전체를 다 주인으로 보자. 이게 기업 실체 이론. 기업 실체 이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56페이지에 기타가 있는데, 자녀 지분 이론이 처음에 있죠. 자녀 지분 이론이 얘만 주인으로 보자. 얘만. 여기 등식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얘만 주인으로 보자는 게 자녀 지분 이론. 그다음 기업체 이론은 좀 큰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세 번째 자금 이론은 좀 특수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명령자 이론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시고, 이익 수혜자는 이익 개념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면 이제 2장이 끝나요. 결국 회계 주체 이론 배우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를 주인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바라볼 거냐, 이거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바라볼 거냐, 이걸 좀 정리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자본주의론과 기업실체이론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게 어디 비교되어 있냐면 55페이지에 표로 비교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설명할 거고요. 복습하실 때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표 보세요. 그 표를 보면 자본주의론과 기업실체는 비교되어 있는데 먼저 자본주의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봐요. 자본주의론은 회계 주체, 우리 이 기업에 대한 회계 주체를 누구로 보자는 거예요. 자본주로 보자. 자본주. 자본주 입장에서 이 회계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본주의론에서 이 기업의 회계치를 바라보니까 이 기업들이란 거의 목적은 결국 이 자본주의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거를 보고해주는 게 주목적이더라. 이렇게 바라봐요. 얘네들이. 그럼 자본주의 재산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 손익계산서란 재무제표도 있거든요. 손익계산서란 재무제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란 재무제표는 이거는 당기순이익을 보여주죠. 당기순이익. 그 기업의 성과,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고 이 대차대표가 어떤 재무상태 이걸 보여주는데 걔네들의 목적이 어떤 자본주의 재산 파악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이 재무제표보단 이 재무제표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자본주의론이고 그 밑에 보시면 회계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식을 좀 적어봐요. 자본주의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식이 자산 빼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채.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소유주 지분. 자, 소유주 지분은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소유주 지분 다른 말로 자본주 지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 지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요. 기업 실체 이론도 보세요. 잠깐. 기업 실체 이론은 뭐라고 되냐면 자산은 뭐라고요? 채권자 지분, 주주 지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잠깐. 다음 페이지 자녀 지분 이론. 여기 5번째 줄에 자산은 빼기 특수 지분. 아까 특수 지분에 속하는 게 뭐가 있었죠? 특수 지분에 속하는 게 채권자 지분하고 우선주 지분이 있었죠? 그 밑에서 설명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 밑에.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자녀 지분. 자녀 지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자녀 지분은? 보통주 지분.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등식이 아주 쉬워요.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하면 돼요. 자, 얘네들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별개적으로 등식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 이 등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를 넘기면 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다 넘기면 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등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등호가 있죠. 이 등호에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편이죠. 이쪽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보자는 그 회사의 회계 주체로 보자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 이론들이. 그러니까 자본주 이론에서는 자본주만 주인으로 보니까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주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본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업 실체 이론은 누구까지 주인으로 본다고요? 채권자까지 주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녀 지분 이론은 누구만 주인으로 본다고요? 자녀 지분만 주인으로 봐요. 등식 개념.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고 나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자본주의론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기업 실체 이론, 자녀 지분 이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7번 보세요. 7번 그 표에서 7번 기타 회계 개념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채권자에 대한 이자, 법인세가 있는데 먼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은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은 이자와 법인세만 보세요. 이자와 법인세. 그 이자와 법인세를 보면 우리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회계 원리할 때 채권자한테 주는 이자는 비용이었어요? 이익 분배였어요? 회계 원리할 때. 비용이었죠. 비용. 그 밑에 있는 법인세는 뭐였어요? 비용이었죠. 회계 원리할 때. 요게 이 주체 이론에 따라 다른 건데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쉬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 건데 우리가 이 회계주체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에 따라 비용으로 볼 거냐 이익 분배로 볼 거냐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할 때요. 주인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걸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죠. 다른 사람한테 준 걸 다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비용을 주고 났을 때 남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익. 그럼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그 주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분배하죠. 이익 분배. 그러니까 이 회계주체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 이익 분배로 보고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건 비용으로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비용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회계원리에서 채권자한테 주는 것도 비용, 정부한테 주는 것도 비용으로 봤죠. 그게 우리나라가 현재 고고에서는 자본주의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자본주의론 따르기 때문에 우린 누구만 주인으로? 자본주만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학 배울 때 당기순이익 나오면 그거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주주 거. 주주한테 하는 건 이익 분배로 보죠. 그 개념이고. 만약에 기업 실체 이론으로 가면 얘는 채권자도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주는 이자를 뭐로 봐야 돼? 이익 분배로 봐야 돼. 거기 옆에 보세요. 옆에 이익 분배라고 돼 있어요. 비교되어 있는 표에. 봤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보통주한테 주는 것만 이익 분배고 우선주한테 주는 뭐죠? 배당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다시 한번 하는데 정리해요. 주인으로 보는 사람한테 주는 거 뭐라고요? 이익 분배.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 뭐라고요? 비용. 이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등식에서는 이 등식의 오른편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주인. 아닌 것들이에요. 주인 아닌 사람들. 정리되겠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55페이지 다시 오셔서 그 등식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그 밑에 회계 개념으로 가서 자산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손익계산 방법의 포괄주의와 단기업적주의. 나머지는 혼자 보시고 쭉 내려가 손익계산 방법의 포괄주의와 단기업적주의. 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디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107페이지 펴보세요. 107페이지. 107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라고 나와 있고요. 넘기시면 108페이지에 단기업적주의가 있고 그 밑에 포괄주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단기업적주의, 포괄주의. 설명을 잠깐 하면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할 때요.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특별이익, 특별손실 이거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특별이익, 특별손실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죠? 근데 특별이익, 특별손실이라는 거 배우시면서 얘네들은 언제 발생하는 걸 배웠냐면 비경상적, 비반복적.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요것들이 단기순이익에 포함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 포괄주의와 단기업적주의 차이가 이런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까지 단기순이익에 포함시키자는 게 무슨 주의? 포괄주의. 이런 비반복적인 것들은 제거시키자고 하는 것이 단기업적주의예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본주의론과 기업실체론하고 얘가 어떤 관련이냐면 자본주의론에서는 뭐를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본주의는 뭘 파악하는 거다? 요 자본주의 재산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재산을 파악하는 건 결국 회사가 장사 잘하면 얘가 늘어나죠, 이렇게. 회계원리 좀 잘 배웠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익, 잉여금이 있잖아, 이게. 그럼 이익, 잉여금이 뭐가 생기면 늘어나요? 단기순이익 생기면 늘어나고 단기순손실이면 감소하고 이렇게 배웠죠,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회사 장사들의 단기순이익이 생기면 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가 늘어난다는 건 누구께 늘어나는 거예요? 주주께 늘어나는 거죠. 그럼 주주는 기분이 좋죠. 늘어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얘 재산 파악이 주목적이라면 얘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얘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경상적이냐 비경상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산 파악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경상적이든 비경상적이든 다 포함시키자.
주주과니까. 반면에 조금 이따 기업 실체 이론은 일단 좀 보시면 걔는 성과 평가를 중요시해. 왜 그런지 알고 얘기하고 성과 평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단기 순위 금액이 얼마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경영자의 성과 평가. 그러면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비경상적인 것들, 저 특별이익, 특별손실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포함 안 시키는 게 좋아요? 포함 안 시키는 게 좋거든요. 성과 평가할 때는. 그래서 얘는 제외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상충되고 있어 이렇게. 잠깐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아시고. 그럼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55페이지 다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채권자에 대한 이자와 법인세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건 뭐라고요?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 비용. 주인인 사람한테 주는 거? 이익 분배. 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정의정파관 비용 혼자 보시고 기업 실체 이론으로 먼저 가요. 좀 비교하려고. 자, 기업 실체 이론은 주주만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도 주인으로 본다. 이 전체를 다 주인으로 봐요. 이 전체를. 자, 전체를 주인으로 보면 이 기업이란 건요. 이 전체인 사람들이 돈 낸 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금 조달한 거고요. 조달한 금액 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그럼 이게 조달한 금액 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누가 대신 경영하죠, 여기서? 그럼 그 경영자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경영한 거기 때문에 그 경영한 거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보고해야 되죠. 그게 어제 얘기한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죠. 그걸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 실체론에서는 얘만 주인으로 얘 재산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났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서 성과가 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그럼 성과 평가를 잘 보려면 얘를 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얘를. 손익계산서에 성과 평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 실체는 뭘 더 중요시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더 중요시하면서 등식은 이렇게 하고요. 둘 다 주인으로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 자산부터 혼자 보시고 7번 보시면 단기업적주의라고 나온 게 얘는 성과 평가를 중요시하니까 비경상적인 부분은 제거하자. 경영자의 성과 평가 잘하려면 비경상적인 건 제거하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조금 이따 보시고요. 채권자에 대한 이자와 법인세가 있는데 걔가 일단 확실한 거는 채권자에 대한 이자는 뭐로 봐야 돼요? 기업 실체론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자. 우리가 자본주의론에서 뭐로 봤어요? 비용.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누구로 봐요? 주인으로 보니까. 채권자한테 주는 것도 뭐로 본다? 이익 분배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회계 원리할 때 채권자한테 주는 거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론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업 실체 이론에 따라서 이익을 측정한다면 단기 순이익을 잡을 때는 이자 비용 안 뺀다고요. 그러면 그건 이익 분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예요. 개념의 차이. 우리는 이걸 채택하고 있고 현재로서 이해하시겠어요? 거기까지 일단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법인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주식회사라고 나온 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배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배당 회계 원리할 때 배당한 회사요. 2000X1년 말에요. 어떤 회사가 배당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말에 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를 했나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할 때? 기말에. 우리가 기말에 그 회사가 배당하기로 했다. 미지급 배당금 잡고 이익잉여금 줄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이고 미지급 배당금 잡고 또는 뭐 법정적립금 잡고 이런 거 이런 처분하는 거 이런 거 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 이날 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 안 배웠죠? 이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 하는 거 아니고 개정돼 가지고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주총 끝난 다음에 보통 3월달 주총 끝났을 때 주총에서 이익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하면 그때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 가서 그 회사가 처분하기로 한 이익이 줄어들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건 주인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잉여금 처분이니까 주인한테 주는데 현금 배당할 때 생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배당금이 나중에 또 할 건데 알아두세요. 미지급 배당금. 뭐 법정 적립금 같은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하겠죠 우리가. 배당금을 뭐로 지급해요? 현금 배당이면 현금으로 주죠 주주한테. 그때 뭐가 없어지겠어요? 여기 잡혔던 미지급 배당금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 속한다고 배웠어요? 회계원리할 때. 유동, 부채. 이렇게.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에요. 이게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잠깐 보면 주식 배당도 역시 배당을 결정했을 때 그때 회계 처리하는데요. 나중에 11장을 딸 건데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고 미리 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 이익 처분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처분해. 그럼 대변에 뭐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걸 잡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는 현금 줄 거예요? 주식 줄 거예요? 주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안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어요? 자본금. 주식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행 주식이 드러나면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본금, 액면금액만큼 자본금. 그러고 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세요.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없어지면서 자본으로 갈 성격이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현금 배당을 하면 회사에서 현금이 나가요. 그리고 실제 자본이 감소해요.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면 잉여금은 줄어들지만 뭐가 결국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잉여금이나 자본금이나 다 어디 속하는 거다? 자본에 속해요. 크게 봤을 때. 얘가 줄면서 얘가 넣는 건 자본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자본 불변. 자본이란 말은 같은 말이 순자산. 이게 불변이에요, 불변. 이 변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의 회계 처리예요.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자. 이 투자자 입장의 회계 처리에서 지금 제가 칠판에 여기 위에까지 한 건 누구 입장이었어요, 이게? 그 주식을 발행한 사람.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이고 투자자란 사람은 그 회사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현금을 받겠죠? 현금 배당 받았을 때. 그럼 대변에 뭐 잡는다고 배웠어요? 현금 배당 받으면. 뭐요? 배당금 수익을 잡아요. 이게 주식을 원가법이나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을 때는 배당금 수익을 잡고요. 나중에 지분법이란 거 배우시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지분법은 나중에 하시고 7장 할 때. 이게 일반적인 배당 받았을 때 회계 처리. 주식 배당 받았을 때는 주식 받죠. 근데 회계 처리가 없어요. 단지 투자자는 주식 수만 증가시켜요. 자기가 주식 배당 받았다고. 주식 수만. 회계 처리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주식 배당은 잘 보니까 우리가 주식 수가 늘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의 지분율, 그 피투자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 이 비율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왜냐하면 주식 배당은 모든 주주한테 동일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분율이 변하잖아요. 지분율이 변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본도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증가한 거다? 주식 수만 증가한 거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게 통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면에 현금 배당은 회사의 자본을 감소하면서 주주한테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론이 있고, 근데 그걸 잘 보시면은 비교되어 있는 거에서 먼저 현금 배당 보니까 현금 배당을 자본주의로는 뭐로 본대요? 자본주의로는 이익으로 안 본다. 자본의 환급이다 이렇게 보고, 기업 실체로는 이익으로 본대요. 그렇죠? 봤어요 지금? 반면에 이 주식 배당은 자본주의론이든 기업 실체로든 다 뭐로 본다? 이익이 아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여기 다 같아요. 이쪽은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쪽이 왜 다르냐면은 자본주의론은 거기 밑에 봤을 때 어디에 적합하대요? 어디에? 자본주의론이 개인 회사.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당구장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이렇게 놀러 가시면 거기에 주인들 있잖아요. 거기 주인들은 그 당구장을 자기 걸로 생각하죠. 그랬을 때 그 당구장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돈 가져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자를 해서 당구장 만들었고 당구장 하다 보면 현금 생기잖아요. 금고에. 현금 어떻게 해요? 가져가죠. 그 현금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너 처음에 냈던 현금도 자기 거. 벌어서 이익 나고도 자기 거. 그러니까 이 개인 회사 입장에서는 걔가 나랑 똑같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현금이나 거기 있는 현금이나 다 똑같이 보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벌어들인 이익을 가져가는 건 내가 낸 돈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낸 돈 가져가는 거다. 자본의 환급. 그게 별도의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자본주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론은 그 기업 실체와 자본주의를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놈이 그놈이죠. 그 당구장이 그 사람 거잖아. 당구장이. 그런데 기업 실체론은 그 기업 실체와 자본주를 별개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자본주는 투자한 사람이고 기업 실체는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업 실체가 자본주한테 돈 줬다면 그거는 배당이고 이익이다. 주주 입장에서. 그게 기업 실체론이에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느 쪽 따라가고 있어요? 요 지금 배운 측면에서는. 기업 실체 이론 쪽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 회계의 원칙이 자본주의론 쪽이냐 아니면 기업 실체 이론 쪽이냐 이렇게 단적으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자본주의론 같은데요? 이렇게 또 대답하고 이러는데 이 자본주의론과 기업 실체론 회계 주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모든 회계학자들이 어느 한쪽에 쓰지 않고 이렇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립되면서 회계학이 발전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어느 한쪽만 따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대립 중에서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둘 중에 좋은 걸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한쪽 이론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현금 배당 받는 건 어느 쪽? 기업 실체 이론 쪽. 우리가 단기 순이익 잡는 건요. 맨 끝에 단기 순이익 잡는 거. 단기 순이익 잡는 건 누구 쪽? 자본주의론 쪽이었잖아요. 아까 자본주의론 쪽. 또 손익을 측정할 때 포괄주의냐 단기업적 주냐. 거기선 또 자본주의론.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 이해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지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68페이지요. (68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9번 문제 있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문제. 객관식. 자본주의론을 물어봤고요. 자본주의론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본주의 재산 파악이니까 대차대조표. 주식 배당은 소득이 아니다. 이거는 다 같아요. 다 모든 이론이 주식 배당은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금 배당을 자본의 환급으로 본다. 아까 했던 얘기고, 네 번째 경상이건 비경상이건 모두 포함된다. 이게 아까 무슨 주의? 포괄주의. 이게 포괄주의.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 분배다. 여러분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요. 얘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답이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항상 답이 돼. 이게 비용으로 볼 거냐 이익 분배로 볼 거냐. 이게 아주 잘 나와요. 비용이냐 이익 분배냐. 근데 얘가 아주 쉽잖아요. 주인으로 보면 이익 분배, 주인이 아니면 비용이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론 누구만 주인이에요? 주주만 주인이죠. 주주한테 주는 것만 이익 분배, 나머지한테 주는 건 다 비용이죠. 그 답이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꼭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잘 몰라도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55페이지에 와서,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풀고 나니까 이 중에서 뭐가 좀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어떤 걸 읽어봐야 되겠다는 게 알겠죠? 복습하실 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일단 넘어가서 56페이지 보시면 자녀 지분 이론이 있는데 기억할 것만 얘기할게요. 걔는 5번째 줄에 있는 그 등식만 잘 기억하세요. 등식.
그 자녀 지분 이론은 그 누구만 주인으로 보는 거라고요? 보통주만. 걔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게 나중에 우리 12장 배울 때 주당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주당이익, 주당순이익이라고 하고, 이 주당이익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잠깐만 얘기하면요. 주당 12장에서 배울 거. 이게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보시면 이 한 주가 뭘까요? 한 주. 보통주를 말해요. 보통주. 그래서 한 주를 보통주로 보기 때문에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주식수가 들어가요. 주식수. 근데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을 하기 때문에 유통, 보통, 주식수다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얘가 주당 이익이니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분자에는 당기 순이익이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현행 회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이론 따르고 있다고 이거? 자본주의 이론 따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주주 거. 주주 건데 이 회사가 보통주밖에 없다면, 이 회사가 우선주가 없다면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우선주가 없으니까. 근데 우선주가 존재한다면 이 중에 누구 몫도 있다? 우선주의 몫도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주만 갖고 나눌 거기 때문에 누구 몫을 빼야 돼요? 우선주의 몫을 빼야죠. 우선주 배당이에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데 이런 논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결국 주당이익이라는 것은 누굴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주를 주인으로 보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넘어갈게요 이거. 아주 12장 할 때 자세히 하시고. 그 밑에 기업 체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일단 이거랑 말 조심을 하세요. 기업 실체 이론이랑 달라요. 기업 실체 이론이랑 용어가 좀 달라요. 기업 체이론, 기업 실체 이론 구분할 줄 아시고요. 얘는 기업을 굉장히 넓게 보는 개념인데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두 번째 문단.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기업을 왜 굉장히 좋게 보냐면은, 기업이 어떤 100원짜리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1000원짜리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이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원재료는 그냥 100원짜리로 계속 있었겠죠. 이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근데 이 기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이걸 가공해서 1000원짜리가 됐죠. 그럼 이 기업이 창출하게 된 부가가치가 얼마냐? 이 기업이 이 원재료에 손을 대가지고 뻥튀기 한 게 얼마냐 이건데, 그게 900원이 뻥튀기가 됐잖아요. 보니까 그걸 우린 부가가치라고 해요. 개념이. 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근데 이 기업이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누가 기여하냐면 종업원이 여기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자가 돈 댔죠. 주주도 돈을 댔어요. 정부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도 뭔가 한대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원재료에서 이 판매 가격을 뺀 부가가치를 전체를 이익으로 본다면, 이걸 부가가치 이익으로 본다면 결국 이 부가가치 이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냐. 종업원한테 월급 주는 거, 급여, 임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는 이자 주고, 주주한테는 배당 주고, 정부에는 뭐 내요? 세금 내죠. 주식회사라면 법인세라는 걸 내는데 이렇게 세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업 체이론이라고 지금 배우는 거 있죠? 얘는 기업의 주인을 가장 넓게 보는 거예요. 기업의 주인을 가장 넓게 봐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크게 봤던 게 기업 실체 이론까지 봤는데 그게 요 채권자까지 주인으로 봐죠. 채권자까지. 그런데 얘는 누구까지 주인으로 보냐면 이 종업원까지 주인으로 봐요. 종업원까지 주인으로 보면 종업원한테 주는 월급까지도 뭐로 봐야 돼? 얘가 이익 분배로 봐야 되고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기업 체이론에 나오는데, 이거를 더 정리하기 좋은 게 어디냐면은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 이익수혜자를 따른 이익 개념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이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고요.
그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회계 이론을 정립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알아두세요. 핸드릭슨. 하여튼 그분이 그걸 만들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익을 5단계로 나눴죠. 이거 재밌어요? 뭐 다 정리되니까 보세요. 그 4단계에 있는 거 보세요. 네 번째 거. 주주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잘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회계 올릴 때 배웠던 거죠. 주주이익. 이 주주이익이라는 게 결국 당기순이익을 누구 걸로 봐요? 주주 걸로 보죠. 주주는 크게 봤을 때 보통주와 우선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무슨 이론이었어요? 아까 자본주 이론이었죠. 아까 자본주는. 자본주만 주인으로 보는. 자, 그 밑으로 가세요. 일단 자녀 지분 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이론이야? 아까 이거죠. 이거 저기 자녀 지분 이론. 자녀 지분 이론은 그 이익에서 누구 거 빼요? 우선주 거 빼서 보통주 거만 남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맨 위로 가세요. 맨 위로 가니까 부가가치 이익 개념. 이익을 부가가치 이익으로 본다면 다 주인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주인으로 보니까 종업원한테 주는 월급도 뭐다? 이익 분배. 채권자한테 주는 이자도 뭐다? 이익 분배. 얘도 이익 분배. 얘도 이익 분배.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라고 보는 사람한테 주는 건 뭐라고요? 이익 분배.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보는 건 비용인데 이 기업 체이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넓게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을 가장 넓게 보니까 누구까지? 종업원까지. 종업원까지 주인으로 본다면 부가가치 창출한 게 전부 다 이익이고 주는 건 다 이익 분배다. 거기서 한 단계 내려가면요. 한 단계. 기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누구를 주인으로 안 보기 시작하냐면 종업원을 주인으로 안 봐요. 종업원을 주인으로 안 보면 종업원한테 주는 것만 뭐로 보면 돼? 얘를 비용. 종업원한테 주는 것만 비용으로 보고 나머지를 이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기업 실체 이론 중에서 기관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 기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기업을 정부기관의 하나로 보는 이론이에요. 기업을 정부기관의 하나로 보면 기업이 창출해서 정부에 주는 거는 지가 지한테 주는 거다. 이익 분배다. 정부도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관 이론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단계로 내려가면 또 뭐가 나와요? 투자자 이익이죠. 투자자 이익은 누굴 주인으로 안 봐요? 누굴 주인으로 안 봐요? 정부를 주인으로 안 보죠. 정부를 주인으로 안 보니까 여기에 내는 거 뭐라고요? 비용. 나머지만 이익. 주인이라고 본 사람한테는 이익 분배. 한 단계 더 내려가 봐요. 그게 주주이익이죠. 주주이익은 누굴 주인으로 안 봐요? 채권자를 주인으로 안 보죠. 그 얘한테 주는 거 비용. 얘한테 주는 거 이익 분배.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자녀 지분 이론. 걔는 얘 중에서 누구까지? 우선주까지 비용. 보통주만 이익 분배. 이거 하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쫙 정리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회계학이라는 건 그 회사의 이익을 측정하는데 그 회사의 주인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죠. 자본주만 주인으로 보면 거기 주주이익 찾아야죠. 전체를 다 주인으로 보면 부가가치 이익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녀지분, 보통주만 주인으로 보면 자녀지분 이익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주이익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쭉 공부해보니까 주인인 사람한테 주는 거 뭐? 이익 분배.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 비용. 이런 거예요. 정리 잘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57페이지 보시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자금 이론.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다 정리되셨죠? 그거 마지막으로 해서 그 자금 이론이라는 게 하나 남았는데 걔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에요. 자금 이론. 자금 이론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등식 있죠. 자산은 자산에 대한 제약. 요 등식 기억하시고 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명령자 이론 바로 위에 보시면 3번째 줄에 현금 흐름표란 거 있어요. 현금 흐름표. 이거 중요시한다는 거 표시하시고 2번이라고 하세요. 자, 그거 밑에 줄을 보시면 비영리 법인이나 정부에게 적하다. 비영리나 정부에게. 여기에 적합하다고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말로 하는 거 계속 하니까 따분한데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계산하는 거 할 거니까.
이게요,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비영리 법인이나 정부에게 적합한 이론인데요. 이 비영리 기업 하나만, 비영리 법인,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재단법인, 그러니까 장학재단.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요, 100억을 남겼어요, 재산을. 100억을 남기면서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재산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줘라. 이렇게 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장학재단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장학재단은 기초 자산이 100억이 생겨요. 근데 그 100억이란 자산은 그 유언 때문에 바로 제약이 생기죠. 어디에다가만 쓸 수 있냐면 장학금 주는 데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약이 생기는구나, 이런 어떤 걸 보여주고. 그러면 장학재단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이 100억이라는 현금이 뭐 하겠어요? 예금하겠죠. 뭐 예금하면 이자 나올 거고, 이자 가지고 장학금 줄 거 아니에요. 투자해서 이 100억을 운용해서 얼마의 현금이 들어왔고 장학금 주는데 얼마의 현금이 나갔느냐,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되죠. 장학재단이 성과 평가할 거예요? 투자 잘했느냐,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재산 상태 파악, 그런 거 아니고 현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게 이 자금 이론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부회계라는 거는, 정부회계는 우리 예산회계제도라는 거 아세요? 요즘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는 기말에 지금 통과됐나요? 오늘 뭐 회의한다는데.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그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지금 120조 정도 돼요, 대충. 요거보다 좀 작거나 이런데 120조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은 정부기관에 쭉 나눠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국방부다. 국방부도 정부기관의 하나고, 국방부는 다시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나뉘어요. 육군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예산 꽤 많은데 한 20조다 그랬을 때, 육군 예산이 예를 들어 뭐 5조다. 그럼 육군 예산 5조는 또 다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 군인들 월급 줄 거냐, 인건비냐, 뭐 탱크 살 거냐, 뭐냐,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럼 또 여기 금액이 있죠. 인건비 예산이 1조다. 그러면 이 1조의 인건비 예산은 바로 편성되는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제약이 된 거죠. 어디에만 줘야 돼? 월급 주는 데만 줘야 되고. 이 예산회계제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 땄다, 받아왔다, 그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다, 그리고 얼마 남았다. 뭐가 중요해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그런 정부 회계에 적합하더라, 이 이론이.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자금 이론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여러분, 우리 정부회계제도 현재 복식부기 합니까, 단식부기 합니까? 우리 정부회계제도는 복식부기에 단식부기예요. 지금 단식부기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복식부기로 바꾸려고 하는 단계예요. 단계별로 진행 중이고 아마 2, 3년 후에 되면 복식부기가 도입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단식부기.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뭐만 하고 있냐면 현금의 흐름, 예산 받아다 얼마 집행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단식부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2장까지 다 끝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3장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